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민원 중개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숨이 좀 쉬어지십니까? 길고 암울했던 시간을 지나서 대통령 파면의 결과를 맞이한 시민들, 이제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더 이상 우리의 주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겠다는 다짐,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말 그대로 시민들의 기가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 선고 결과 보셨는데 좀 어떠신지? 저는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대합실에 딱 내리니까 딱 인용이 나고 사람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마음이 울컥하고 다 같이 이 순간을 기다렸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같이 마음이 막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다렸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이제 좀 다음에는 좀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저는 사람들이 대통령 이름을 이렇게 많이 보지 않고 그냥 좀 그냥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내려올 때도 막 혹시나 안 돼서 막 2차 계엄 막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막 하고 그랬는데 이런 단어 자체를 모르고 살아도 되는 평온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그거에 대한 가치가 지켜진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안정됨을 느끼고요. 원래 진지하게 좀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알 수 없지만 좀 늦게 된 거에 대한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조금 이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면 이후에 사실 새 대통령 뽑아야 되고 되게 갈 길이 많잖아요. 네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저는 그냥 조금 그 소위 이제 엘리트들이라고 불리고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들의 입장보다는 그래도 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승리한다! 네, 거시기 민원실 상담자들 소개해드리죠.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응원봉 가져왔어요. 네. 우리 BTV 유철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노현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한 분 특별히 모셨습니다. 전북 윤석열 퇴진 대학생 행동의 대표를 맡고 계시네요. 백송희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등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 진짜. 네. 자, 우리 전북 윤석열 퇴진 대학생 행동 대표님, 네, 일단 환영의 의미로 함께 박수, 함성, 네, 네, 동시에 네. 우리가 드디어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 네, 이걸 맞아요. 환영하는 의미의 네. 박수, 함성,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파면이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누구보다도 이 감회가 새로우실 분이 우리 문지연 처장님 아닐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토요일에 집회가 없는 삶. 4개월 되게 꿈만 같았고요. 일상을 좀 온전히 누리지 다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지난 4개월이었는데요. 언제 체포되나 또 언제 구속되나 그리고 다시 내란 속에 윤석열이 구치소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했죠. 그리고 헌재의 선고일만 기다렸는데요.
저는 이제 그날이 좀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박근혜 파면 때는 파면 그 방송 선고일을 봤을 때는 한 30여 명 정도의 시민분이 같이 봤었거든요. 네, 크게 걱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맞아요, 함께 맞아요. 와서 네. 봤는데요. 막 그 샴페인 터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파면 샴페인도 터트리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 글을 좀 보면서 네, 다시 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무장한 계엄군은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누렸다면 시민들은 비폭력과 평화적 방식으로 맞섰습니다. 여러 응원봉과 깃발을 든 시민들이 어우러져 빛의 향연을 이루었고 민중가요와 케이팝이 함께 울림 퍼지며 광장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내란 세력은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했지만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너무 좀 가슴에 지난 4개월을 다 정리해주는 기분이 들긴 했어요. 네. 무장한 계엄군 물론 뭐 실탄을 뭐 갖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총뿌리를 막아낸 게 우리 시민들의 응원봉. 네. 네. 과거에 촛불 대신에 손에 들렸던 응원봉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우리들에게 일상을 되돌려주는데 정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세요. 우리 백송희 대표님. 네. 파면 결정이 딱 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네, 저는 사실 일단 파면이 되는 순간 저는 엄청 울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4개월의 장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솔직히 비상계엄 터지고 그 과정들을 보면 이거는 파면 돼도 할 말이 없다. 파면 돼도 마땅하다 생각은 들었는데 중간에 막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되고 석방되고 막 구구 집회 막 맞불 엄청 막 붙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한편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4일 전날에 밤새 뉴스만 계속 봤어요. 그냥 세상에. 과연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분 하는 것도 계속 보고 그동안 어떻게 이게 정세가 흘러온지 그냥 계속 찾아보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겨우 잠들고 이제 일어났을 때 핸드폰 바로 껴서 유튜브 계속 봤거든요. 그게 선거가 22분 됐잖아요. 네. 보면서 그냥 손에 너무 땀이 나는 거예요. 네. 나라 걱정이 이렇게 진짜 진짜 재판관님 제발 파면해주세요. 진짜 세상에. 제발 이러면서 손에 땀난 채로 하다가 이제 재판관님께서 파면한다 하자마자 소리 지르고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확 나면서 선배한테 전화해서 언니 봤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몇 분 동안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진짜 이게 파면이 되긴 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됐구나.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들 불안했어요.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언론의 보도 행태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네. 비판의 목소리도 좀 많았었는데 우리 유 기자 광장의 목소리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취재 과정에서 네. 좀 우리 시민들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4개월의 긴 장정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비가 딱 저 나름대로 있었던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느꼈겠지만 마지막 그러니까 탄핵 선고되기 마지막 주에 이게 헌재 판결이 계속 지연되면서 그렇죠. 네. 되게 불안했잖아요. 그 마지막 주에 우리 그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에서 거리 행진을 했어요. 토요일에. 네. 맞아요. 네, 모래내서부터 한옥마을까지 했는데 그날 또 눈이 내렸어요. 맞아요. 네. 그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행진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량이 정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래내 시장을 거쳐서 중앙시장을 거쳐서 이제 구도심 거쳐서 이제 한옥마을 가는 코스인데 상인분들이 막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호응을 계속 네, 해주니까. 그리고 버스가 차량이 밀리다 보니까 버스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네. 연착돼가지고 그 추운데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시는 분들 사실 좀 평소 같으면 짜증 날 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그날은 다 손 흔들어 주시고 응원해 한마음 주시더라고요. 안 그래서 표현은 안 해도 마음이 다 그렇지. 갔구나. 네.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 모든 분들이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김노윤 작가님 네. 이번 탄핵 집회 현장의 모습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매번 이제 새로운 문화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 맞아요. 같아요. 특히 기성세대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넘쳐나기도 했고요. 네. 새로운 응원봉 문화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띄었었는데 좀 어때요? 이번 좀 그 집회 현장을 보면서 네. 느끼는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현장 갔을 때 사실은 일반 이렇게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민주노총이든 뭐 어디 단체든 뭐 이런 분들의 그런 모습들은 늘상 많이 자주 접해 왔어서 익숙했는데 그분들 말고 정말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는 어떤 노신사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아버지보다 더 연배가 있어 보이는 할아버지 자전거 타고 오셔서 다 집회 참석하고 마무리되면 그때 혼자 그냥 가시는 뒷모습 또 그냥 작은 오토바이 타고 오셔서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 어디서 그렇게 우리가 찾을 때는 방송하려고 찾을 때는 없었는데 네. 어디서 그렇게 다들 왔는지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 마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울분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목소리를 막 내고 싶었던 잠재돼 있던 게 많았구나 그렇게까지 억압받은 게 이렇게 많은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그렇게 곳곳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들이 다 하나에 모여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배려도 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정말 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광장을 가득 채워주셨던 분들 물론 네. 이제 뭐 그 우리가 중요한 고비마다 역사의 현장에서 광장에서도 함께 하셨던 분들도 물론 함께 네. 하셨지만 네. 이번에 보면 이게 좀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네. 배경이랄까?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니까요. 저기 탄핵 소추안 가결되기 전날 다 서울로 간다. 그러니까 첫 1차, 2차 때 말고 가결될 때 말고 부결됐을 때 한번 그때 사회를 보는데 시민분들이 안 올까 봐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조직도 잘 안 됐을 때니까. 그렇죠. 초창기. 근데 시민들이 이렇게 우르르 오는데요. 그때 집회 현장이 원래는 차선 두 차선만 두 번째 때 말씀하시는 첫 거죠? 번째 때. 그때 기억나요. 그때 확대되면서 확대되는 게 너무 저는 그래서 네. 그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어디서 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지 우리는 그렇게 안내를 많이 못한다고 맨날 혼이 나는데 다 오셔가지고 똑같은 목소리 내는 그 모습에 저도 진짜 인상적이었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좀 나는 부분인 것 같고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면돼야 된다라고 하는 한 뜻의 마음인데 과거에 박근혜 퇴진 때는 시민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때도 많았지만 그때는 첫 경험이었다면 이번엔 두 번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들 다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정말 모여야 될 때는 딱 모여줬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광장을 가득 채웠던 분들 중에 사실 이제 눈에 띄는 모습 중에 하나가 20대 청년들이 맞아요. 아니었을까 여기 싶어요. 진짜. 네, 우리 백송희 대표님 지금 전북 윤석열 퇴진 대학생 행동에서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뭐 이 단체는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동하게 된 거예요? 일단 저희가 시작한 거는 2024년도 10월 중순부터 이제 만들어졌어요. 2020년요? 작년. 2020년은 대통령 10월. 예. 10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부터 일이 많았잖아요. 일단 물가 상승도 그렇고 홍보문도 광고, 흉상 철거도 그렇고 그래, 맞아요. 등등 뭐가 많이 터졌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그 대학생 행동 구성원들이 같이 역사 동아리도 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역사 동아리이고 어쨌든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 청년들이고 이 나라의 그쵸. 국민이기도 하니까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지역에서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비장했네. 사실 이제 활동들을 좀 해오셨고, 네. 이 국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대표해 오셨는데, 다른 패널 분들은 좀 어떠세요? 20대 청년들이 전면에 좀 등장했던, 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또 보셨는지 좀 의견들이 궁금한데, 유철민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난 총선 때 있잖아요.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거든요. 연령대에서 한 50 몇 % 정도 맞아요. 됐는데 왜 그러면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2030 청년으로 대변되는 분들의 정치 참여가 높아졌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사실 지금 청년 세대를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라고들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수준이 부모보다 못하다? 일까라는 고민을 해봐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제 빈부의 격차도 계속 커지고 발버둥 쳐도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분출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마음들은 다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아, 불안하다, 막막하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전국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마음을 공유한 거예요. 아, 너도 그래? 아, 나도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을 공유했고 그게 어떤 연대되면서 서로 용기를 얻어서 같이 광장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김노인 작가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아까 이분이 방송 시작 전과 시작하고 나서의 에너지를 보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게 정말 가슴속에 얼마나 그게 많았을까. 정말 터질 게 터졌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아니 저희 사실 언론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보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나라 걱정을 더 심각하게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20대들의 뭐 정치 무관심 이런 거 진짜 그냥 만들어지어진 말이구나. 사실 제대로 다가가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지어낸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왠지 좀 뭔가 좀 든든해야 되나? 많습니다. 많대요. 봐봐 이게 뭔가 희망적인 생각.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변에서 방금 패널들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백성희 대표께서는 판단하시겠는데 이번에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됐던 이유랄까요? 근데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배경을.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제 20대 분들이 2016년, 17년 박근혜 퇴진을 한번 겪고 지금 두 번째로 겪는 이제 분들이거든요. 그쵸. 근데 뭔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거는 박근혜 정부 시기랑은 저는 좀 약간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그냥 국정농단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진짜 비상계엄을 다 포함해서 불효 외교도 있고요. 뭐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우리가 한번 지키자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20대 청년 계층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상실의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광장에 자신의 욕구를 분출시키게 했던 한 배경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이 사실은 10대 때 경험했던 또 그런 것도 함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결합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문재인 처장님께서는 또 무대 위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단상에 올라온 분들. 어떤 목소리들이 특히 기억에 남으세요? 정말 많은데요. 그 연대의 힘이 정말 느껴졌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달라고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문구를 좀 달라고 했어요. 네. 우리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선거를 치르고 나면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일상은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옆에 있는 농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문제가 됐고 노동자의 존엄하게 일할 권리가 내 문제가 됐고 딥페이크와 성차별이 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마주할 때 저를 떠올리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2시간짜리 인연은 아니길 바랍니다. 농민의 곁에 함께 서주실 거죠? 장애인의 곁에 함께 서주실 건가요? 여성의 곁에 함께 서주실 거죠? 성소수자의 곁에 함께 서주실 거죠? 이게 기억나요. 이 멘트가 네, 진짜 기억나요. 함께 연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차별받는 분들이 그 안에서 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정리만 되더라도 저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진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는 정말 다양한 깃발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광장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박근혜 퇴진 때만 해도 박근혜 퇴진이라고 하는 그 구호 하나에 모든 발언들이 집중이 됐다면 이번에는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이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생각보다 환경에 대한 게 분출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했으나 타 지역에 계신 분이 버드나무 이야기와 뭐 이런 그 덕진공원의 나무 벌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단체로서 활동가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시민이 다 먼저 발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모든 그러니까 많은 집회들이 환경 집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촛불과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집에 갖고 맞아. 뭐 털실로 이렇게 짜가지고 막 응원분을 그렇게도 들고 만드시고. 나와서 재활용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환경 집회였다. 근데 누가 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응원봉이 뭐지 촛불보다 그러니까 괜찮아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이 소중한 걸 내가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그렇죠. 있다라고도 말을 하시던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백승희 대표님, 사실은 이제 광장에서 이렇게 청년들의 자유로운 발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성세대가 사실은 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좀 많고요. 다른 의견들, 표현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자유롭게 좀 표현하지 맞아요. 못하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있었어. 혹시 광장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뭐 이런 걱정을 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근데 솔직히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용기 왜냐하면 대단하다. 근데 뭔가 반성해야지. 저는 오히려 내 정치나 이런 데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내 개인적인 의견을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서 이 얘기를 하든 그냥 저 쪽팔릴 일은 아니잖아요. 창피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뭔가 그만큼 내 생각이 바로 잡혀있다는 의미기도 하고 특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의견 말한다고 잡혀간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잡혀간 사회 아닌 거죠. 네. 근데 호고령이 떠올라서 유철미 기자는 취재 현장에서 근데 그런 거 많이 좀 경험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좀 내 얼굴 가려달라. 그러니까. 많죠. 네. 뭐 음성 그러니까, 변조해달라. 뭐. 시민분들 한 10명 인터뷰하면 그래, 한 뭐 6, 7분은 인터뷰를 거절하시고 그리고 나가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성함을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면 네임 스포 때문에 이름을 그냥 뭐 알았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막 때문에 늘려고 이번에 하면. 좀 특징은 뭐냐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자 얼굴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음성으로는 다 할 말을 다 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대 차이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좀 그렇게 맞아요. 바뀌어가고 있다. 분위기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왜 우리 입틀막 사건도 기억나잖아요. 정말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지 않아요? 입틀막 이 말 자체도 그렇고 그런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정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두려움도 작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네. 문희연 차장님은 이제 이전에 좀 광장의 경험들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때와 비교해서 확실히 좀 달라진 걸 느끼긴 하세요? 네, 달라진 거를 느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때 박근혜 퇴진 때는 정말 박근혜 퇴진에 대한 구호만 명확했던 것 같고, 그게 평가였던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도 박근혜 퇴진 이후에 시민사회단체나 혹은 사회 안에서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리해서 대선이나 혹은 정당에 전달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었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창구가 너무 그러니까 넓혀져 있고, 1000만 가지의 색깔, 연결 뭐 이런 단어들도 좀 나오는데 이제 저희는 좀 잘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갑자기 기억나는 게 우리 전주 객사 앞에서도 그때가 12월 14일이었죠.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가결될 때 거의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오셨었거든요.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취재하는데 많이 오신 것도 굉장히 눈에 띄었지만 집회가 끝나고 나서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너무 재밌는데 좀 더 하면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분위기가. 콘서트장 분위기 같은 분위기로 집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하고 많은 일이 있었네. 흥겹게 집회를 즐기는 모습이 되게 많이 달라졌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네. 집회 때 이제 사회를 보잖아요. 보면 되게 과묵하고 이래야 하잖아요. 흔들어주세요. 덩달아서 이렇게 막. 하고 막 이거를 저 아무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좀 세대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도 그만큼 좀 성숙해 가고 있는데 정치권만 여전히 후진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나저나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는 한국 사회 정치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좀 모순 구조, 극단적인 양극단의 집단 극화 현상, 좀 이런 현상들이 이 계엄 그리고 이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문희연 차장님, 일단 왜 한국 사회 정치, 한국 사회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걸까?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그 혐오,
심각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혐오의 주체와 대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양극단이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제대로 된 표현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탄핵을 주장하는 집회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발언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비하하지 않는 발언을 하거나 이랬단 말이죠. 근데 어찌 보면 탄핵 반대 집회는 노골적인 차별 혐오 표현, 폭력의 선동을 두드러졌고요. 이제 그거를 좀 대등하게 비교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극화가 거기도 양극화는 됐지만 아무튼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탄핵 국면에서 혐오가 만들어진 건 아닐 거고 과거에 이제 곳곳에서 흐르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정서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많이 있었다면 그게 윤석열 퇴진 정권 내란 사태 이후에 더 이제 현실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많이 드러나면서 서울 서부지법 같은 이제 구군 안동까지 이어졌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정치인들 예전에 문재인하고 홍준표 대선 토론 때 동성애 찬반 논란도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혐오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사상 검증 막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 제정하겠다라고 했었지만 또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은 일부러 정치인들이 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이런 모습들에 대한 진단이셨는데 백송이 대표께서도 실제 뭐 이런 차별과 혐오, 배제 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아직 다행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저도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 이제 그 한옥마을 주변을 돌면 놀러 가거나 그럴 때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집회 약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전주에서는 다행히 없지만 그래도 서울이나 이런 데를 가면 이제 파면 전에도 이제 맞불 집회가 이제 엄청 컸잖아요. 그 탄핵 찬성 집회랑 규모가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좀 양극단이 좀 많이 심각해졌구나. 누가 봐도 이 파면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이게 불법인 거고 명확하게 파면 이유가 되는데 저분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라는 의문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에 대한 감정적 배제 차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집단 간 관계 지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집단에 대한 감정 온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게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특히 근래 들어서 이게 좀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도 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철민 기자. 네.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앞에 놓인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큰 과제다. 진짜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인지과학자이자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김상균 교수가 최근 한 언론에 기고한 혐오 중독 사회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 되게 인상 깊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좀 갖고 왔는데요. 김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긴 빈부격차와 세대 간 갈등이 배타성과 혐오에 불을 붙였고 또 경쟁 중심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문화, 교육 문제를 짚었습니다. 역시 공감보다는 갈등과 경쟁을 촉진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 부분도 되게 재밌는데 특히 혐오와 갈등으로 뒤틀린 사회는 정신질환을 앓는 개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개인은 주변의 모든 것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작은 자극에도 폭발적으로 반응하는데 한국 사회도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김 교수는 나름대로 해법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일단 길러줘야 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만나기 싫어가 아니라 그런 접촉을 늘리고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불안정한 고용과 극심한 소득 격차는 사회적 불안을 부추기고 혐오와 극단을 키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과 함께 불평등을 해소할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라고 김 교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정말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 전 처장님은 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좀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지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광장의 시민들은 내란을 막고 윤석열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 힘이 결국 일상에 이제 실현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철미 기자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평등을 글로만 배우지 않았죠. 광장에서 다시 한번 기억했던 거를 현실 안에서 사람들과 시민들과 함께 평등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노연 작가님. 네. 저는 이제 다 좋은 얘기인데 되게 엄청 답답하거든요. 사실은 교육 문제로 풀어야 되는 거 우리 여태까지도 정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뭘 손대야 되지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고요. 우리는 늘상 이렇게 집회 현장에 토요일마다 저렇게 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물론 지지는 하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렇게 약간 완전한 방관은 아니더라도 그 마음의 씀씀이에 조금의 좀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제 친구가 제가 처음 첫 주 집회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게 뭔가 잘 안 됐었던 어떤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저기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때 집회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 그러니까 농담이었던 거죠. 사실은 농담이었는데 그때 잘했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현장에도 안 나왔으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약간 이제 오랜 친구니까 그냥 농담으로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일반 사람들이 또 한편에서 볼 때는 또 그냥 넌지시 또 어떻게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보다. 근데 와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줄여가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교육도 한두 가지 손댈 문제가 아니에요. 뭐 소득 격차 이거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문재원 처장이 여기 와 있지만 굉장히 큰 짐을 어깨에 또 이렇게 두 개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저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거든요. 시민사회계에. 다시 또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또 밤새서 늘 회의하고 저희는 그냥 편안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 지금도 회의하고 뭐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개혁과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이런 거에 조금 좀 마음이라도 좀 쓴다고 하면 좀 관심도 좀 더 갖고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에서도 집회하는데 후원금도 많이 없어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여러 생각이 많아요 사실. 네. 집회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들어간 돈들을 사실 그대로 이렇게 빚으로 좀 남아 있는 건데. 이게 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라는 이야기도 잘 못해요. 맞아요, 못하죠. 네. 저희 서울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활동가가 부족합니다. 후원해주세요. 이 말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언제 되죠? 아무튼 해도 되는 거야. 네, 피디님 되나요? 아니 우리 유튜버들은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북운동본부에 네. 남아있는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시위 현장, 집회 현장에서 왜 방석도 있고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사용하는 것들. 극우 집회 가면 헌금통 같은 걸 뺏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벤치마킹 안 됩니까? 네. 자, 어쨌든 윤석열 파면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사회 대개의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야기로 좀 전환을 해보죠. 문 전 처장님, 일단 우리 사회 개혁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우선은 지금 현재 내란 세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청산해야 되고 청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강력한 발언을 계속. 우리가 파면으로 1달러 예전에 박근혜 때도 박근혜 파면되고 나서 뭔가 막 대선으로 국면으로 가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다시 정신 차려서 정말 사회 대개혁에 대한 주제나 정당의 정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지금 역할인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예를 들어서
법제처장인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임명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명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반대로 이제 구구 세력들에 대한 또 이야기도 좀 저희는 목도하는 이런 상황 안에서 내란 종식 정말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환경운동연합이니까 그 핵폭주,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가속화, 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잘 청산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윤석열 퇴진 그다음에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지금 사회 대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역 사회는 아직은 좀 미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에서 좀 논의되는 것들이 좀 정책화되고 지역 안에서도 정말 무슨 고민들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자세하게 좀 신속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모습 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있는데 일단 내란 세력의 척결 이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다른 패널들은 또 어떤 의견들이신지 궁금해요. 백송이 대표님은 네, 어떤 과제가 가장 시급할까요? 일단 전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란 종식 종식도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청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그래서 어떤 게 만약에 파면되면 뭐 어떤 게 가장 먼저 개혁됐으면 좋겠어? 뭐 어떤 세상을 원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내란 잔당 종식 또 이건 무조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물가 안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가 안정이요? 네. 대학생들 쓰는 거, 그치, 만만치 않지.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다 포함해서 요즘 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에 아니 물가는 다 올랐는데 어떻게 내 월급만 안 오르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끝나고 밥을 먹을 때 그나마 저렴한 곳이 편의점이어가지고 편의점에서 하고 뭐 밖에서 밥을 먹으면 나 그냥 밥만 먹었는데 돈이 훅 빠져나가고 이런 게 있어서 물가 안정이 그 다음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제 좀 자주적인 외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많아요.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자체가 이제 많은 국민분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방류가 된 거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자주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이거만큼 구력이가 어딨나. 이런 해산물 자체가 국민들의 다음 단상에 모셔야 돼. 이렇게 관련이 되는데 그래서 좀 자주 있는 외교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이제 노동 문제. 청년 노동자도 그렇고 일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좋겠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혁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네,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유철미 기자는 좀 대한민국 시급한 개혁 과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머리 아파. 대한민국까지 가기 힘드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 많이 거슬러 올라가긴 하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제대로 된 청산을 한 적이 있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로부터 35년, 36년 동안 강점기를 겪고 해방이 된 직후에 반민특위가 구성됐는데 단 한 명도 처벌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 결국엔 내란이라고 하는 사태까지 겪으면서 이제 골맞던 것들이 팍 터졌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근데 이런 골맞던 게 터졌고 아픈 부위가 우리가 확실히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러면 체질 개선부터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고 그다음에 다친 부위, 그다음에 고름이 생긴 부위부터 빨리 도려내는 게 맞다. 그것부터 도려낸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그게 회복된 다음에 체질 개선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일부터 시작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우리 근현대사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제대로 된 어떤 청산 작업. 이번 내란 세력 아까 뭐 종식, 청산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좀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세력 청산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좀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죠. 내란 세력 청산에 의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좀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일 것 같아요.
당장에 뭐 검찰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봐서는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 뿌리까지 어떻게 다 찾아가면서 어떻게 도려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다만 이제 사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뭐 예전에 그 통진사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뭐 내란 모의만 으로 가지고도 사실은 당이 정당해산이 네. 될 정도인데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을 대표했던 정당 자체가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정당이 보수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 안에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사법적으로는 분명히 이 내란에 동조했던 뭐 행정 관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인들 그다음에 그 정치인들까지 전 단죄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저는 광장에서 좀 선동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선동꾼들이 사실은 더 악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동을 하면서 막 부추기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뭔가 이제 하시겠죠? 알아서들 잘들 좀 뭔가 청산해주는 작업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청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정말 사법적인 힘을 여기서 바로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제가 그 미래를 하나 예측해 보자면 그 이 청산 작업 내지는 어떤 뭐 사법적인 처리들이 막 이제 요구들이 생기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분명히 야 이쯤에서 됐지 않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 저는 자꾸 그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뭘 하고 뭐 사회 통합을 위하여 뭐 점점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이제는이 벌써 나오나라는 생각 사실은 해요. 네. 알죠. 그 지향점을 가야 된다라는 거 통합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이슈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대선 후보들로서야 또 정당으로서야 최대한 많은 표를 얻는 것이 맞아요. 당면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껴안고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이 예견될 수밖에 없어요. 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국민 통합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내란 세력 청산, 내란 세력 뭐 척결 이런 과제들을 위해서 시민사회는 또 우리는 광장에 섰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이게 이제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백승희 대표님, 우리 청년들은 혹시 그와 관련한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희 청년들도 사실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됐다고 해서 이제 국민의 힘 먼저 해체를 먼저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비상계엄이 터졌을 당시에도 내란에 공조했다. 뭐 우스갯소리는 뭐 내란의 힘이다 이런 게 많아서 일단 국민의힘 해체가 먼저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의원들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근데 4년을 솔직히 다 채워야 돼서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 얘기도 좀 많이 해요. 현실적인. 위원정당 예산 심판을 받으면 그 즉시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법적 해산, 법적 해체 절차보다는 정치적 해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치적 해체라고 하는 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해체되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냐? 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원 정당 심판 청구 다음 정권이 만약에 그 야당 쪽 잡는다고 하면 절차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렇죠.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겠죠. 뭐 그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번 내란 사태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그 출발부터 내란 동조 세력이었고요. 지속적으로 내란 세력의 이대 원로로서의 또 역할을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 점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당 해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았네요. 그동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끼리도 또 어쨌든 국민의힘이 계속 이름을 바꾸면서 활동을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절대 쉽게는 안 없어질 정당이다. 어떻게 해서는 특히 이번 두 달 뒤에 대선이 있으니까
청년들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그 대선에서 이제 승리 그 얘기를 했을 때도 진짜 정신 못 차렸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 저 계열에서 파면된 대통령 2명인데 저당 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아니 그리고 저 국민의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득바득 무조건 올라올 거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아예 잔불 싹 다 잡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조금 많이들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청년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만 문재인 처장님 이제 향후에 좀 이 사회 대개혁의 과제에 대한 논의 구조라든지 틀들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광장에 나왔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맞아요.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 전북도 좀 빨리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서울은 2월부터인가 1월부터 진행을 했어요. 사회 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3개월 동안 11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118개의 과제, 424개의 세부 과제까지 좀 정리가 됐고 그 안에는 특별 과제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과정 안에서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만나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천만의 연결, 뭐 천만의 뭐 아무튼 이런 단어들로 지금 계속 꾸준하게 대화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단어를 들어보고 저기 괜찮은 단어가 있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저희가 지금 11개를 만들었어요.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다시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하겠다.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의 안정된 사회, 평화, 주권, 역사,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기후위기를 넘어서 정의로운 생태사회,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 중심 사회,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생명 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 인권 사회, 언론, 정보통신, 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식량 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는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교육과 청소년의 삶의 평등을 여는 세상. 이렇게 11가지 주제를 지금 담았는데 이게 좀 잘 전달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당이나. 네. 네. 그리고 전북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금 언급됐던 11개 주제 진짜. 중에서 어떤 주제가 마음에 딱 가장 와닿았어요. 남으세요? 저 딱 꽂혔던 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거랑 세 번째 말씀하신 거. 기억해요, 그거를? 와. 첫 그 번째 11개 주제가 뭐였어? 뭡니까? 다시 네.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평화, 주권, 역사,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네. 뭔가 그렇군요. 현재 그거 너무 잘 맞는 그래서 그걸로 하시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 대개혁의 과제까지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뭐 각계 영역에서 사회 대개혁의 과제들을 좀 제출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것이 대선 과정에서 국면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논의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또 언론 영역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졸미 기자.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오늘 지금 방송 시점이 4월 10일이잖아요. 곧 세월호 참사 10일주기가 됩니다. 사실 당시에 가장 기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 같은 게 기레기였잖아요. 그때부터 등장한 용어인데 당시에는 이제 공감 없이 받아쓰기만 몰두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이번 내란 사태가 정리되는 이제 국면에 반드시 대한민국 언론은 이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기계적 중립으로 포장해서 내란을 묵인하거나 더 나아가서 동조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저도 그 일부가 아니었나 좀 반성하고 있는데 사회자께서는 언론학 박사시잖아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제가 되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뭐 어떻게 해야 대개혁의 과제가 뭔데?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현업인이고 언론학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업에서 어쨌든 기레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들을 때마다 자괴감도 좀 드실 것 같고. 네.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집단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세대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세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어떤 지위 하락, 상실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우리 정치권 그리고 우리 언론이
그런 갈등들을 부추기는 어허.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것이 갈등이 확산되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지적들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백성희 대표에게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네. 어떤 생각들을 좀 하게 되나. 실제 뭐 잘 안 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네. 언론에 대한 평가 내려보신다면 어떻게 내시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레기라는 단어도 저는 좀 모든 기자분들한테 이게 일반화가 됐다는 느낌이 전 좀 들었거든요. 물론 정말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네, 정말 아, 아니신 대통령 분들 제외하고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당연히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받아 적기만 해가지고 하시는 있죠. 분들도 되게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 기레기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너무 다른 기자분들한테 일반화가 돼가지고 좀 이건 좀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국민들이 언론을 보고 많은 정보를 알잖아요. 맞아요. 또 언론도 되게 그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그 기사를 내는 맞아요. 언론들이 문조가 저는 달라지죠. 있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이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 알리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래서 항상 저는 기사가 뜨면 뉴스를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봐요. 야, 저는 제대로 그냥- 보고 있네. 네. 왜냐하면 뭔가 이쪽에서 나온 기사만 그러니까. 보면 네.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쪽에서 이쪽이 맞는 거 헷갈리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좀 공부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주제가 나오면 되게 저희 언론사가 여러 개잖아요. 맞아요. 최대한 살 수 있는 거 다 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궁금하네요. 국민을 교육시키네. 국민을 교육시켜.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방송까지 이름이 나오면 좀 곤란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우리 KBS 작가님도 계시고 자, 어쨌든 제대로 된 보도, 사실 보도, 정확한 보도 뭐 이런 보도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유철민 기자 유튜브의 폐해 이번에 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폐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기존에 우리가 미디어들을 레거시 미디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레거시 미디어들이 못하는 아니면 안 하는 역할들을 좋은 쪽으로 본다고 지금 하면. 이제 그 매체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새로운 뉴 미디어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기계적 중립에 잡혀가지고 사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리고 그 보완제로 지금 만들어진 좀 사용되고 활용되는 유튜브 같은 뉴 미디어는 오히려 원하는 대답만 듣는. 맞아.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나는 똑같은 정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언론들이 사실은 기계적 중립을 가장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극단적인 정파성을 내보여 왔기 때문에 그 신뢰 상실의 결과물들이 유튜브라든지 1인 미디어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좀 나와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이 유튜브의 수익 구조 좀 이런 부분들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현실적으로 좀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유튜브 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 매체 내지는 그런 유튜버는 거의 없대요, 사실.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끌려고 하면 더 자극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가모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예인의 사생활을 건들기도 하고 정치인의 사생활을 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짓 뉴스를 계속 전파하기도 하는 그래야 더 자극이 되니까 더 큰 자극을 원하는 또 수용자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면에서는 유튜브의 폐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어쨌든 뭐 유튜브도 하나의 현상인 건 사실이고요. 네, 그 속에 담겨 있는 또 막 긍정적 의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악용되거나 왜곡되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아니 그 언론아 박사님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여러 가지 단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왜곡된 표현 행위라든지 그 사람들의 극우적인 선동 행위에 대해서까지 용납하는 풍토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기준인 법의 테두리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식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서로 그 기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기구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방통위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또 옥상옥이 된다라고 하는 규제 기구가 된다라고 하는 또 비판도 있고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론과 관련된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은 필요한데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언론의 문제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정말 많네. 나중에 그 기레기들 모아놓고 한번 따로 방송하시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회 대개혁을 향해서 우리 사회가 가진 힘들을 좀 모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 좀 듣고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충분히 남았으니까요. 네. 우리 패널분들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그냥 저부터 네, 김노인 하면 작가. 다른 분들 비장하게 다 준비 잘 하고 계시고요. 저부터 그냥 하면 사실은 만약에 이런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과 함께 한편으로는 그럼 진짜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그동안 받은 교육은 뭐지? 막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근데 그나마 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우리 미래 세대인 아이들한테도 할 말이 있고 해줄 말이 있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이제는 좀 아까 말한 대로 누군가는 뭐 내란 세력 척결 뭐 청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냥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일부의 또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왜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아까 우리 뭐 청산 이야기 했지만 아까 뭐 일제 강점기까지 올라가서 막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거를 또 다 통틀어서 좀 생각을 같이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허용 범위가 우리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잘 잊기도 하고 괜찮아 그 정도 하면 돼 약간 이런 것도 많기도 하고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뭐 이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어느 부분에서는 좀 강단 있게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유철민 기자. 네. 사실 이제 길게는 3년이고 짧게는 4년 동안 저도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 기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우리 열차에 비유하면 후진기어를 딱 놓고 미친 듯이 역주행한 기간이었다고 좀 보는데 그런데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낀 승객 시민들이 기관실 문을 열고 기관사를 끄집어낸 다음에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지금 현재 상황은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적절하네요. 네. 다만 이제 기차는 여전히 역주행 중이기 때문에 반동이 있어서 당분간은 저는 역주행할 거라고 봅니다. 쭉. 다만 그 반동의 힘이 닿으면 멈춰서겠죠. 이 멈춰선 기차를 재정비하고 다시 제대로 운행하게끔 하는 거. 저는 그거는 이제 정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지난 3년하고 달라지는 점은 기관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운전 잘하나 안 하나. 네, 그런 면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순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합니다. 네, 문지연 희망적이네. 네, 저도 희망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파면 전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 기자분하고 저하고 했던 대화예요. 파면 될 것 같아요, 기자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 있으니까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보고 있냐고 서로 이제 너무 다들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이랬던 대화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촛불과 응원의 빗무리로 꿈꾸던 세상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환경운동연합에서 글을 이제 성명서가 나갔는데 이 글도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글이 좀 끝으로 좀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자연과 동물과 공존하는 생명의 나라. 전쟁도 재난도 없는 평화의 나라. 그런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날아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받은 뉴스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출마 선언문을 다 하나씩 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서 글을 너무 잘 썼다. 글을 잘 썼어요. 정말 잘 썼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의 언어와 진실의 언어를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맞아. 시민들은 알 건데 왜 정치인들은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실의 언어를 우리는 믿고 갑시다. 네. 네. 자,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방송해봤는데 백승희 대표님, 네. 방송하면서 좀 느꼈던 것도 있으실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제가 사실 오늘 좀 긴장을 좀 했어가지고 너무 부분들이랑 하게 돼서 저도 하면서 많이 여러 말씀 들으면서 뭔가 좀 많이 배워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행동이라는 그 대학생 행동 안에 있는 이제 구성원들이 다들 이제 역사 동아리 같이 하는 친구들이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뭔가 어쨌든 이번에 2030 세대들이 엄청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청년들이 이제 이 나라를 이끄는 걸로 성장을 이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저는 주위에 많이 모였으니까 먼저 올바른 역사에 대해서 먼저 같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주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뭔가 이 아이들이랑 같이 앞으로 훌륭하다. 해본 활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이 약간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활동들 아마 이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아 진짜. 우리 대표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세 분의 패널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하셨어요. 자,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사실 주권자인 시민이 유일하게 자신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선거라고 하는 중요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더욱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우리 방송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파면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으로 새로운 세계로의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로 이 노래 다시 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거꾸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